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국인들의 사격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또 해외에서 한국인 남성이 사업장에 침입한 무장 절도범들을 총으로 제압했다는 소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연 또 한국인이 어떤 일들을 해낸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70대 한국인 남성이 사업장에 침입한 무장 절도범들을 총으로 물리치고 일당 중 한 명의 검거를 도왔다는 외신 뉴스가 있었습니다. 3월 10일 ABC 콜로르 등 파라과이 현지 언론과 주 파라과이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수도 아순시온 근교 산로렌소에 위치한 한국인 A씨가 운영하는 정육점에 3인조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이 도둑들은 각종 총기 등 무장을 하고 침입한 상태였는데요. 사업장 바로 옆에 거주하던 한국인 A씨는 망가진 자물쇠와 CCTV를 통해 침입 사실을 알아냈고 즉시 본인이 소지한 총기를 꺼내 절도범들과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주민들이 합심해 일당 3명 중 1명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2명은 달아나는데요. 현지 언론들이 공개한 당시 CCTV 영상에는 차를 타고 달아나던 범인들이 철제 대문 안에 있는 흰색 옷을 입은 A씨에게 총을 쏘자 A씨도 몸을 급히 피하며 응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재빠른 움직임이었는데요. 차를 타고 급하게 현장을 떠난 범인들은 훔치려던 물품 중 일부만 챙겨 달아났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한 명은 8차례의 전과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는데요. 한국인 A씨는 동일한 일당이 지난달에도 자신의 사업장에 침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 A씨는 연쇄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범인을 잡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며 파라과이 경찰 측에서도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파라과이 절도단은 도둑질할 곳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장 절도단을 제압한 한국인 A씨는 알고 보니 해병대 출신의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로 확인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주 파라과이 대사관 측은 피해자는 해병대 출신의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로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다치신 데는 없다며 관할 경찰, 검찰을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조속한 범인 검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라과이에선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한국인 A씨의 총기도 등록된 총기라고 대사관은 전했습니다. 이렇듯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절도범의 총격에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한국인 A씨가 현재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체 과거에 군대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이러한 대처가 가능했는지 현지인들까지 놀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A씨의 출신인 해병대와 베트남전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줬던 활약들이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어떠한 활약을 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국은 5개의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이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많은 수의 파병을 한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 후반에는 심지어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 군수가 미군을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에 파병된 8년간 한국군은 용감히 싸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주 강한 인상이 남아 적군은 두려워했고 같은 동맹군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였던 한국은 6.25 전쟁에서 미국에게 받았던 도움을 되갚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1954년에 한 번, 1961년에 한 번 자국의 병력을 베트남에 보내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데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미국과 남베트남은 2차례 모두 거절했는데요. 그러나 10년 뒤 외부 도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 동맹국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1년의 협상을 거친 뒤 한국의 지원군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국회가 1964년 3월 21일에 작전을 승인한 후 한국 군대가 남베트남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1964년 말에 전투부대에 앞서 지원부대를 먼저 보냈는데요. 이들은 의무대와 태권도 사범단, 기술 공병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주로 복구사업과 의료 지원, 그리고 내란 방지 등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비둘기 부대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베트남에 발을 디딘 한국의 전투병력은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이었는데 맹호부대라는 유명한 별명이 있었죠. 맹호부대는 한국군 내에서도 아주 유명한 부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맹호부대는 3개의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2개의 여단만 파견되었습니다. 1965년 9월 맹호부대는 베트남에 도착해 구인현 지역에 주둔한 미군 101 공수사단 1여단과 교대했습니다. 요충지인 1번과 19번 도로를 방어하는 임무가 주어졌는데요.
또 청룡부대로 더 유명한 해병대 제2사단이 베트남의 맹호부대와 같은 시각에 도착했습니다. 청룡부대는 처음에 베트남 깜라이만에 배치되었다가 뚜이오화 지역으로 점차 이동해 북베트남군의 95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남베트남에 파병된 가장 큰 한국군 부대는 제9보병사단, 일명 백마부대였습니다. 백마부대는 1966년 9월에 도착했는데 남베트남의 한국군을 추가적으로 파견하기로 한 새 협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기갑중대, 정찰중대, 공병대대, 4개의 포병대대, 그리고 3개의 보병연대로 구성된 백마부대는 총원이 약 2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1번과 21번 도로의 교차점인 니노아 지구에 파견되었는데요. 지역 주민 통제, 니노아 공군기지와 깜라인만의 방어가 목표였죠.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이렇게 한국은 계속해서 부대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남베트남에 파병한 총 병력은 47,872명으로 엄청난 숫자였는데요. 모든 파병군은 채명신 소장의 지휘를 따랐습니다. 제9보병사단이 베트남에 도착하자 채명신 장군은 해병대 본부 예하에 모든 부대를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베트남 파병 병력은 자원병들로만 모아졌는데요. 맹호부대는 예비사단이었지만 전군에서 모은 자원병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자원자의 숫자가 사단의 TO를 한참 초월했기 때문에 한국군 장교들은 신중히 병력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첫 번째 국제적 개입이었기 때문에 병사를 뽑는 기준이 굉장히 높았고 최적의 신체 요건, 기술과 규율을 갖춘 자만이 뽑혔습니다. 모집이 끝나자 맹호부대는 한국이 보유한 최고의 병사들로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휘부의 간부진도 한국군 최고의 인재들이었죠. 선임 지휘관들이 손수 뽑은 육군사관학교 A급 장교들이 작전을 위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전쟁에서 갈고 닦은 베테랑 선임 지휘관들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미군 병사와 장교들은 동맹인 한국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불과 10여 년 전 한국전쟁에서 미군에게 배우기 급급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서 실전 경험을 한 지휘관들의 명령을 받는 군인들은 움직임 자체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전쟁의 전술부터 실행까지 다방면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고국에서 한국인들은 북한의 잠재적 침공에 대비해 보통 자국을 방어하는 훈련을 해왔는데요. 따라서 미국인들은 한국군이 베트남에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적군의 수색에 있어 굉장히 높은 적극성을 보였고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색과 파괴 작전에서 매우 철저했으며 지정된 지역을 조사 후 떠날 때는 돌 하나조차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적의 위치가 확인되면 둘러싸고 천천히 포위에 들어가 적군이 빠져나갈 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작전의 성공 여부는 병사들의 규율에 좌지우지됐는데 한국군은 낮에 적과 교전을 하고 난 후 밤이 오면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허리춤까지 물에 잠겨서 서 있곤 했습니다. 본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필사적으로 적을 공격했으며 엄청난 전력을 투입한 미군만큼 많은 적을 죽이진 못했으나 노획한 무기나 물자의 수는 한국군이 훨씬 많았습니다. 적에게 최대한 큰 타격을 입히는 공격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한국군의 사상자 비율은 평균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이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사상자 교환 비율로 나타나는데요. 당시 미군의 교환 비율은 1대9, 즉 1명이 9명의 베트콩을 처리했지만 한국군의 교환 비율은 1대24로 3배에 가까운 월등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굉장히 잘 싸우지만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말까지 나왔었죠. 이러한 이유들로 미군은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때 한국군에 크게 의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1967년 2월 청룡부대의 11중대가 베트콩의 야간 공격을 받았습니다. 2개의 베트남 연대가 청룡부대 기지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철조망과 클레이모어 방어선 뒤에 한국군은 결사항전을 각오했습니다. 기지는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트콩은 강력한 박격포 지원과 함께 파도가 치듯 공격해왔고 이어 수많은 베트남 군인들이 돌격해왔으나 한국군은 겁먹지 않고 가진 모든 무기로 반격했습니다. 달려오는 적들에게 총탄을 비처럼 쏟아부었고 해병대는 박격포탄을 직사로 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트콩은 기지로 침투했고 전투는 백병전의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지휘관이었던 정경진 대위는 적을 기지 깊숙이까지 유인하기 위해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그 후 2개의 분대를 보내 적이 들어온 틈을 막아 침투한 적병력을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한국군은 적에게 착검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적을 정글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으며
나리게이자 북베트남군의 시체 254구가 전장에 널려 있었으나 한국군은 이 전투로 15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 한국 정부는 한국군이 여태 참여했던 다른 어떤 전투보다도 많은 훈장을 수여했고 영웅적 행위를 치하해 부대 전체가 1계급 특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사실들은 전세계 언론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한 미국 언론은 전투력은 최상인데다 애민정신까지 투철한 한국군에게 아예 이 베트남 전쟁을 맡겨버리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또한 그 용맹함을 기리는 훈장을 수여했으며 이들 청룡부대는 미군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지며 타 미군 부대에서 이들을 견학하러 오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활약은 너무나도 많이 회자되어 다들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벌써 50년도 더 지나 이제는 점점 잊혀져가는 전쟁이 되어버렸지만 당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 군인들은 6.25 전쟁 때부터 본인들을 희생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장본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용맹함을 세계에 널리 알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들의 희생과 명예가 소중히 지켜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